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 지상 최대 테크쇼 2025 CES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매일경제 특집 CES 리포트 다이브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특집 CES 리포트 다이브 인. 자, 함께할 패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구민 국민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어서 매일경제TV 조문경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CES 리포트 다이브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자, CES를 두고 지상 최대 가전쇼 그리고 미래 기술 내다보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약칭 CTA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조문경 기자,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행사입니까? 네, CE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에 개최되는 네. 최대 규모 전자제품 기술 전시회를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 전시회이기 때문에 네. 신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CES가 가전제품 위주의 전시를 주로 전시했었는데요. 이제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산업군을 어우르는 세계 혁신 기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CES는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이 신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이기 때문에 올 한해 기술 트렌드와 방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스마트홈과 AI, 로봇공학과 모빌리티,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들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CES는 매년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데 올해 특히 더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160개 국가에서 4,8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전시 규모와 참가 기업 모두 지난해 10%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람객 수도 지난해보다 5% 늘어난 14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연초에 좀 디지털 시대의 모든 혁신 기술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테크 네. 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그 혁신 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 이거 매년 하는 연례 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작년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작년부터 AI를 주제로 열렸는데 작년에는 올 온이라는 부제로 AI 기술 보여줬는데 올해는 다이브인 빠져들다 이런 부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교수님 작년하고 올해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네, 올로는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다이브인은 이제 더 많이 있으니까 와서 네. 빠져들어라 이런 깊게 의미인데요. 빠져들어라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거.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스마트폰 혁명에서 이제 AI 혁명으로의 그렇죠. 진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예. 2009년에 이제 CES하고 MWC, 그러니까 IT를 대표하는 두 전시의 키워드 같았어요. 네. 스마트폰 혁명이 있었고 2024년에 CES하고 MWC가 이제 생성형 A라고 하는 키워드 같은 거죠. 예. 그래서 AI 혁명이 상당히 파급효가 클 거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생성형 AI가 쭉 가는데 기존에는 어떤 LLM이라든가 이미지나 언어나 영상이나 이런 멀티모달 AI가 중요했다면 지금 어떤 사용자의 작업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로의 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의 전시가 이제 크게 줄었었는데 작년부터 좀 많아졌고 올해는 특히 중국 대기업의 전시가 크게 늘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CES에서 새로운 키워드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을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팅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뷰티테크, 펫테크, 푸드테크, 에그테크 이런 부분에 혁신상을 신설해서 관련 전시가 늘었다. 이걸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CES를 다녀오셨죠?
네. 와, 실제로 갔다 오셨어요? 몇 박 며칠 갔다 오셨나요? 저 4박 7일 다녀왔는데 4박 7일. 비행 시간 포함된 잠을 안 것만. 주무셔. 예. 교수님은요? 저도 이제 미디어데이 이틀 포함해서 전시 4일까지 한 예. 일주일 넘게 있었어요. 일주일 넘게. 와, 오래 계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되게 눈에 띄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올해 정말 많은 기술이 있었지만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기술은 역시 AI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좀 AI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실용성 있게 활용됐는지를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됐는데요. 일상에서 당장 피부로 느낄 만한 기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안에서 AI 허브를 통해서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고 또 제어가 되는 이런 네. 홈 AI 기술이 인상 깊었는데요. 잠결에 기침을 하면 실내 온도나 습도를 자동으로 좀 조절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와. 또 노트북을 꺼내면 조명이나 좀 집중이 잘 되는 음악을 틀어주는 등 정말 기술력이 좀 많이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홈 기술이 이제는 선박이나 차량으로까지 확대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 안에서 집 안의 모습이나 좀 밖에까지도 볼 수가 있고 차량이 집에 가까워질수록 거주자가 이제 거주자의 뭐 상태에 맞춰서 네. 이런 온도나 조명이 설정되기도 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신제품이 정말 많았는데 또 특별하게 AI 냉장고를 혹시 교수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게 문을 열지 않고도 안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좀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이제 유통기한도 알려주고 조리법이나 좀 조리 준비까지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이런 AI 홈 기술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술이 가장 좀 돋보이고 눈에 띄셨습니까? 네, 역시 AI인데요.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AI가 스마트홈으로 들어오고 네. 이제 차량으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저는 요새 이제 챗GPT 앱을 켠 다음에 차량에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가거든요. 어떻게요? 근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 이게 기존의 차량 AI는 이제 그 인식할 수 있는 단어들이 제한돼 있는데 네. 챗GPT를 켜면 이제 다양하게 질문을 하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아, 어느 길이 빨라 이게 아니고. 네네. 오. 오늘 수업할 주제가 있는데 AI 반도체는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도 질문을 좀 하고. 그렇군요. 예, 매일경제 TV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전시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뭐 현대도, 벤츠, 폭스바겐, BMW 다 마찬가지로 LLM 관련 전시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폭스바겐이 먼저 상용을 했고요. 그리고 BMW가 아마존하고 한 모델을 상용을 했거든요. 그 모델이 이제 전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지금 내 차 고장 났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제 뭐 오.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추천해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AI가 공간이 점점 더 확대되고 차량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활 공간이 된다. 이게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 AI 쪽에서 이제 AI 에이전트로의 진화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 측면에서는 비침습 기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당뇨를 혈당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비침습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비침습. 네, 오, 예. 에봇의 링고라고 하는 땀을 통해서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오. 그다음 우리나라에 이제 공기나 물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그렇군요.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어떤 후진국 같은 경우에 이런 물 정화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 기술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제가 재미나게 본 게 연대 교수님 팀인데요. 예. 바른바이오인데 작년에도 재밌게 봤는데 네. 이제 양말을 신으면 일상생활에서 전류가 조금 발생이 돼가지고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양말이요? 예. 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상용화되고 혁신을 받았습니다. 오. 이제 재미난 기술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아하.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025 CES에서 가장 또 화제가 된 게 키노트들의 연설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기조연설이 8년 만에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제일 잘 나가는 남자. 이 남자는 교수님 어떤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네,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전문적인 어려워요? 기술을 좀 이해를 하는 분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방패를 그러니까 막 들던데.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요거. 방패를 딱 네. 들고 네, 사람들이 웃어야 되는데 안 웃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네. 준비를 좀 그래서 어렵긴 한데 근데 인공지능 발전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었고요. 딱 세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GTC 2024에서 블랙웰이라고 한 새로운 AI 프로세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블랙웰 기반의 제품 3개. 네. 그래서 RTX 블랙웰 시리즈라고 하는 네. 부분들. 요거 이제 그래픽 카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엣지백을 대체하는 서버용 엣지백을 대체하는 학습용 NVLink 72라고 하는 제품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이제 학습 성능이 4배, 추론 성능이 30배, 에너지율이 25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엣지백 같은 부분이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일어났는데 뭐 대당 뭐 5천만 원, 1억 정도 하는 거를 네. 만 장, 10만 장, 뭐 수십조 원대를 사던 거를 조금 더 성능이 좋으면서 이제 가격을 싸게 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인공지능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개인용 슈퍼컴퓨터 $3,000짜리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걸 통하면 이제 어떤 기존의 LLM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서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제품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우리가 LLM, 챗GPT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장을 생성하고 그쵸? 문단을 소설을 쓰고 이런 것처럼 네. 이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동작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동작을? 어떻게 운행을 하는가 또는 실내에서 휴머노이드가 어떻게 가는가 이런 걸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옴니버스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랑 연결을 해서 그 가상 세계에서 자율주행차 로봇을 열심히 학습시킨 다음에 실제 세상에 짠 하고 이제 그 내놓을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제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차의 하이페리온 9 같은 경우 보면 블랙웰 기반의 토르 SoC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라이다나 4D 이미징 레이더를 네. 붙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뭐 라이다 업체인 SOS랩이나 네. 4D 이미징 레이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센서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율주행차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동차사랑 협력해서 예. 상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를 상용화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이어졌고 우리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파급력이 또 있었거든요. 자, 기자님, 두 사람이 회동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나요? 네, 말씀 그대로 두 사람의 행보는 사실 CES 내내 큰 맞아요. 대중들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현장에서도 피리 부는 사나이. 네, 네. 젠슨왕이 뜨면 정말 대중들이 다 따라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이 HBM을 두고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회동에 더욱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HBM 개발 속도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을 개발하는 속도가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런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건데 그동안은 SK하이닉스가 좀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에 비해 좀 뒤처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속도를 좀 따라잡고 있고 이제는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SK의 HBM 개발 경쟁력에 대해 좀 자신감을 내비친 걸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HBM을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해 오고 있기 때문에 SK그룹이 이제 지난해에는 HBM 5세대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공급사에 공급하기도 했고 네. 또 12단 제품 역시 세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한 상황이라서 최 회장이 좀 그 HBM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강력한 엔비디아 연대에 우리도 좀 들어가야 AI 로봇 시대에 우리도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기자님, CES에서 우리나라는 좀 어떤 기술력을 돋보이게 좀 만들었나요? 네, 사실 CES 주인공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해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조금 차올랐나요? 네, 애국심이 예. 좀 차올랐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역다 최다인 1000개사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참가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이 이제 CES에 발을 디뎠는데 그래도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시선이 쏠렸던
쏟았던 곳은 그래도 삼성이랑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가전기업인 삼성과 LG는 앞서 말한 홈 AI 기술이나 TV, 냉장고, 세탁 건조기 등 가전 신제품을 선보였고 좀 이전 스마트싱스나 LG 신큐 기술 같이 이런 가전들을 연결하는 AI 홈 허브 기술들이 생성형 AI 기술들이 합쳐져서 좀 더 일상이 편리해진 일상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K그룹도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에이전트 등 좀 전사적인 AI 전략을 대거로 선보였는데요. 특히 SKT에 좀 눈길이 갔는데 글로벌형 AI 에이전트를 여기서 처음 선보였어요. 그래서 에스터라는 AI 에이전트인데 이게 뭐 일상 관리를 좀 해주는 거라서 개인 비서 서비스라고 봐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밖에도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게 이번 CS에 참가했는데 기존 차량용 디스플레이랑은 좀 다른 그런 개념을 틀을 깨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차량 앞에 운전자랑 이제 조수석까지 이런 유리창에 쭉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펼쳐지는데 차량 인포테인먼트 뭐 정보나 내비게이션, 그리고 주행 정보까지도 유리창에 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형식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내가 되게 뒤처진 사람일 것 같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없는 디스플레이 이런 거 되게 좀 생소하고 뭐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디스플레이 없는 디스플레이도 되게 신기하고 SKT에서 또 이제 SK의 이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다양한 신기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진짜 훌륭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수님한테 궁금한 건요. 그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목한 기술 어떤 게 있었는지 좀 평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LG와 삼성 말씀하신 것처럼 LG와 삼성의 전쟁 상당히 화려했는데 일단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기술적인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 작년에 투명 무선 4K TV라는 컨셉이 이제 제시가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무선이 전력선은 파워는 전송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을 해요. 그럼 선이 줄어들면서 디자인이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LG가 이제 투명 무선 4K TV를 올해 상용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밑에 박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디자인이 상당히 뛰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TV 진화의 하나의 이제 방향성이 되고요. 그래서 LG의 그 투명 무선 4K TV 기반으로 큰 전시가 큰 인기를 끌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아트 뮤지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랑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실내 공간을 거대한 어떤 디지털 박물관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전시가 이제 큰 인기를 끌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집에서 이동하는 기기가 로봇 청소기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LG나 삼성이 이제 컨셉 제품을 작년까지 보였는데 삼성이 올해 상반기에 볼리라고 하는 그쵸. 서비스 로봇 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공지능 진화하고도 이제 관련이 좀 있고요. 이 어떤 하드웨어든지 LLM을 집어넣으면 대화형 인공지능 기기가 된단 말이에요. 거울아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 로봇적인 측면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의 산업 규제와 트럼프 정부에서의 산업 규제 약간 방향이 바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놀란 부분들이 이제 중국 TV 업체를 미국이 규제를 안 하더라 이 부분이죠. 미국 산업하고 관련된 부분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규제를 했고요. 산업별로 나눠서 규제를 했는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떤 관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국가 전체를 규제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 GM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고요. 배터리 부분이 약간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CATL하고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으로 전반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냐, CATL 협력이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이번 CES를 보면서 또 놀랍고 되게 또 뿌듯하고 애국심이 막 차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CES 최고 혁신상 그리고 혁신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휩쓸었다고 합니다. 자, 조문경 기자, 혁신상은 어떤 의미가 있고 전체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한 몇 곳이 수상을 좀 했습니까? 네, CS 혁신상은 주최사인 CTA가 전 세계 혁신 제품 중에서 기술성이나 디자인 또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수여하는 상인데요. 혁신상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매우 의미가 큽니다.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높아서 제품의 기술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CS
혁신상을 올해도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이 대거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 전체 혁신상의 약 거의 50%에 달하는 기업들이 219건을 수상을 했는데 AI와 디지털 헬스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비롯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고 최고 혁신상에서도 15건을 거머쥐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산업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네. 교수님도 가셨을 때 우리나라 혁신상을 받은 기업 중에서 주요 기업들의 기술은 어떤 것이 좀 있었습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 웅진 싱크빅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독서를 도와주는 거죠. 예, 독서를 예, 도와주는데 이제 어린아이 또는 노약자분들 또는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독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렇군요. 플랫폼으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AI 프로세서를 만드는 모빌린트라는 업체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프로세서로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우디오랩이라고 오디오 전문 업체가 네. 있어요. 우리가 경기장 같은 데 가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원과 같은 부분이 그렇죠,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을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선보였고요. 폴라리스에서 이제 문서 처리용 AI 에이전트를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바이오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학교에서 오래 연구한 기술들이 이제 혁신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양대 팀에서 이제 VR을 이용한 인지치료 기술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예. 아까 이제 코리아 ITS 그 당화 혈색소 측정하는 부분들은 국민대학교 교수님 팀에서 네, 만든 맞습니다.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북대 교수님 팀의 포인트 바이오테크라는 기술인데 비침습으로 반려동물의 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가 이제 사람 같으면 내시경을 할 테지만 그렇죠. 반려동물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걸 갖다 이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비춰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이제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 로봇 분야에서도 혁신상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뭐 삼성 볼리라든가 네. LG 큐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위로보틱스하고 휴로틱스라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으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이 걸을 때 또는 뭐 작업용이라든가 재활용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중요해지면서 로봇 손 기술이 중요해지는데 테슬로라는 우리나라 업체가 또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문경 기자, 이번 CES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은 정말 막연하게 AI나 이런 로봇 기술들이 선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CES를 보고 오니까 이런 상상만 하던 그런 미래 세계가 이제는 현실이 되는 순간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일상의 혁신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는데 첨단 기술들을 일상을 접목하는 데에도 한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 친화적이고 또 개인에게 맞춤화된 기술들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더 편리하게 바꾸게 될지 기대가 되는 전시였는데요. 네. 이런 흐름에 맞게 우리 기업들도 실용성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실용성 있게 잘 개발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수님, 자, 우리는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좀 어떻게 이제 발전, 성장을 좀 시켜야 할까요? 우리가 2023년 그 R&D 투자 규모를 보면 아마존이 한 80조 원으로 1등이고요. 예. 삼성전자가 국내 1위인데 9위 수준이거든요.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국내 2위 수준이 현대차, 기아차 합쳐서 한 6조대, 6조 원대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3위, 4위가 LG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R&D 투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 차원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R&D를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쪽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 부분들. 네. 근데 중국이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R&D 투자가 이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CES 2025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또 좋은 실적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경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이번 CES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미래가 AI와 로봇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AI 기술을 통한 경제 창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인공지능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CES 리포트 다이브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